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2019년 출판사 S에서 출간된 윤혜선 작가의 밥을 기억하는 책입니다. 윤혜선 작가의 책은 소리사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허공을 허무하게 부유하듯 수많은 자기계발서 혹은 자기연민서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일러주는 책, 뭐라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이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밥을 기억하는 책은 사람을 사랑하고 타자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책, 밥을 기억하는 책, 작가가 사랑하는 32개의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화려한 수사 없이 고백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치료해 줍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없던 단어 집밥.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집밥이라는 단어를 고향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작가의 집밥과 집 간식은 아름답습니다. 윤혜선 작가의 책을 읽으며 그녀의 또랑또랑한 맑은 눈을 상상합니다. 작가는 현재 구미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며 사랑스런 새아들 준수, 준혁, 준우에게 공들여 집밥을 해먹이며 살고 있습니다. 32개의 음식 중 제가 고른 그녀의 음식은 돼지불고기, 두부요리, 팥빙수입니다. 책을 읽으며 작가가 이 음식을 요리해 담백하지만 이쁜 그릇에 담아 저와 나누려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녀가 추울까 저는 얼른 문을 열고 그녀를 집안에 들여 따뜻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에게 그녀의 음식을 제 구독자분들과 나누어도 되느냐 물어볼 것이고 그녀는 흔쾌히 그럼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별이 빛날 땐 밤, 당신이 웃을 땐 봄이라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밥을 기억하는 책 윤혜선 돼지불고기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생을 준비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부석 고모부 생신이니 애들이랑 다 같이 부석에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내일 선약이 있고 애들은 나 없이 낯선 고모 할아버지 댁을 갈 것 같지가 않았다. 하루 전에 알려준 건 엄마 탓 혹은 고모 탓이겠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다 못해 비누꽃 화분을 만들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비누꽃 화분을 종종 만든다. 화분의 꽃들을 동그란 구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건 타고난 미적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사에서 여러 원장님과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때 배웠다. 지사장님이 강사 선생님께 가장 잘 만든 분을 뽑으라고 하자 날 뽑아주셔서 내가 부상으로 텀블러 4개까지 받은 바 있으니 공인된 솜씨라 할 만하다. 그때 잘 배워둔 재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가끔 선물하곤 한다. 받은 분들은 너무 예쁘고 향긋하다고 좋아들 해주신다. 형들은 공사가 다 망하니 공사가 가장 다 망하지 않은 우리 집 막내 송준우 씨께서 오늘은 날 도왔다. 꽃대에 꽃을 꽂아주고 고모 할아버지께 손편지를 쓴 것이다. 칠순 축하드린다고 쓰라고 내용을 몇 개 일러주자 자기 마음에 들게 조금씩 바꿔가며 편지를 썼다. 처음엔 편지 쓰기를 귀찮아했지만 고모 할아버지께는 손자가 없으셔 하고 알려줬더니 마음이 흔들려서 편지를 썼다. 왜 손자가 없어요? 하고 묻기에
그 사연을 들려주자 아이는 슬퍼했고 조금은 숙연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았다. 편지를 쓰고 나더니 엄마, 제가 내일 갈까요? 하고 물어왔다. 착하고 따스한 녀석 같으니 통통하고 하얀 강아지 같은 녀석이 어른들 잔치에 가면 대화에 물기가 생기고 생기가 돈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지우는 듯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대답해줬다. 녀석의 마음을 움직인 사연은 이렇다. 20여 년 전 물에 빠진 형을 구하고자 한 소년이 뛰어든 일이 있었다. 그날 형은 살고 동생은 죽었다. 제 동생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내 사촌 동생은 지체 장애가 있다. 부석에서 가끔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아이가 문득 사라져 온 식구가 이 아이를 찾으러 동네를 구석구석 뒤지면서 대식아, 대식아 부르고 다녀야 했다. 내 기억 속 봉화읍 포저리의 작은 골목들은 대식이를 찾아 부르던 날의 저녁빛과 맞물려 있다. 누가 납치라도 해갔으면 어쩌나, 어디 구석에서 무섭다고 울고 있으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그 골목에 울퉁불퉁하던 벽과 함께 기억에 박혀 있다. 녀석은 한글을 떼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디귿, 리을은 좌우를 뒤집어서 쓰고 받아쓰기나 기초 연산이 안 됐다. 당연한 듯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그날 제 형을 살려놓고 죽은 아이는 형과는 반대로 알아주는 수재였다. 수치 짙은 눈썹과 새카맣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영특한 아이였다. 녀석은 제 형 놀려먹는 애들은 다 패줬다. 엉엉 울면서 팼다. 난 그걸 봐서 안다. 고집은 세지만 여리던 그 아이가 제 형의 뒤를 챙기고 형의 숙제까지 봐주던 모습을, 그 아이가 삼키던 맑은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차돌 같은 녀석의 여드름도 변성기도 보고 듣지 못한 채 아직 어린 소년이던 자식을 떠나보낸 고모와 고모부의 심정이 어땠을까. 몇 해 전이던가 환갑날 본 고모는 빛깔 고운 사과처럼 곱게 늙어 있었다. 사과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고모의 쪼글쪼글해진 윗입술도 사과 같고 할머니를 닮아 볼록한 광대뼈도 사과알 같고 엄마가 손뜨개에서 선물한 빨간 가디건을 입고 웃는 모습도 사과 같았다. 고모에게는 공부시킬 자식도 없고 장가를 보낼 자식도 없는데 고모는 자꾸만 일을 한다. 고모는 학교에 봉사를 나가고 교회에도 봉사를 나가고 농사일은 또 농사일대로 다 하며 그 가느다란 손이 다 곱았다. 머리가 벗겨진 고모부는 담배를 피워물며 고모가 몸을 아끼지 않는다며 속이 상한다고 했다. 다 소용없다고. 본인 몸 상하면 죄다 무슨 소용이요. 그렇게 차돌 같은 녀석의 여드름도 변성기도 보고 듣지 못한 채 아직 어린 소년이던 자식을 떠나보낸 고모와 고모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 끝이었을까. 갑자기 고모부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에서 나가버리셨다. 나는 고모부가 역정이 나서 그런 건가 했는데 눈물을 훔치러 나간 것이었다. 아내의 생일날 아내의 형제들이 모여서 다 같이 아내가 내어온 과일을 먹는데 문득 아내가 가여워진 고모부. 고집불통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여렸던 영원히 소년일 내 사촌 동생이 꼭 닮은 아버지였던 것이다. 나는 그날 고모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왔다. 고모는 우리 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허겁지겁 싸보낼 것들을 내왔다. 배추를 잔뜩 넣은 자루, 물을 잔뜩 넣은 자루, 사과즙 한 박스, 사과 한 상자까지 트렁크에 쟁이고는 작은 항아리를 하나 내오더니 그것도 차에 실었다. 고추장이라고 했다. 고추장 단지까지 씻자. 이제야 다 끝났다는 듯 고모가 웃었다. 어휴, 다 퍼주고도 저렇게 활짝 웃는 할머니라니.
고추장을 넣은 음식 중에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돼지 불고기다. 예전에 손님 초대를 많이 하던 군인 가족으로 살 때 시험 공부하듯 외워서 익힌 요리법 중 하나다. 바로 김수미의 전라도 음식 이야기에서 배운 요리법이다. 삼겹살 200g, 목살 200g, 전지 200g,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마늘 100개 다진 것, 생강 엄지손톱만한 것, 후춧가루, 통깨, 대파 한 뿌리, 어슷 썬 걸 넣고 한데 버무려 1시간 정도 재운다. 잘 달궈진 팬에 굽는다. 이렇게 구워낸 불고기는 다른 어떤 식당에서보다, 심지어는 엄마가 해준 것보다도 훨씬 맛있다. 어른이건 아이건 맛있다를 연발하며 먹고 조금이라도 요리에 관심 있는 어른은 남녀를 떠나 내게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기 마련이다. 나는 한때 서점에 가면 심각한 표정으로 요리책을 골라서 하나 둘 사오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요리를 자꾸 하다 보니 책이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맛을 상상하며 이것저것 양념을 넣지만 그때는 책도 필요했고 교자상 위에 올릴 음식을 흰 종이에 배치도까지 그리며 손님상을 준비하곤 했었다. 가운데에는 안동 찜닭을 담은 오목한 접시, 그 주변으로 김치, 전, 나물 반찬, 계란말이, 마른 반찬 등등을 어떤 자리에 놓을지 또 밥그릇, 국그릇까지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후 준비했었다. 커다란 직사각 교자상을 2개나 붙여서 사용하던 우리 집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돼지 불고기만큼은 내가 어느 손님상에서든 어느 끼니에서든 쌈 야채들과 함께 즐겁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힘주어 외칠 수 있다. 고모가 내준 귀한 고추장으로 돼지 불고기를 한다. 하지 감자 같은 준서와 애호박 같은 준혁이와 옥수수 알갱이 같은 주느랑 먹을 저녁을 짓는다. 손님은 없지만 식탁에 늘 나와 있는 너저분한 김자반이나 케첩통 같은 것들을 싹 치우고 깨끗이 닦은 다음 예쁜 접시에 담아낸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게로 와준 너희가 새삼 고마워서 손님 대접할 때보다 더 정성껏 요리하고 차린다. 오늘만큼은 일식일찬주의와 그때그때주의에서 벗어나서 계란말이까지 한다. 매콤한 불고기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참 잘 어울릴 것이다. 생때 같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거대한 슬픔과 자식을 잃고 난 후에도 먹고 자고 말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을 나는 같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나는 그저 허리 숙여 고추 모종을 심었을 그 노부부를 생각한다. 고추 모종을 심고 떼약볕 아래에서 풀을 매던 그들의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을 생각한다. 고추를 따서 양지에 널어 말리고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내고 빠 가루를 내는 그들의 눈물 같은 눈빛을 생각한다. 직접 키운 콩으로 낸 메주와 그 귀한 고춧가루를 섞어 고추장을 만드는 그분들의 노동을 생각한다. 고추장을 항아리에 담고 그 위에 손바느질한 하얀 면보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옹기뚜껑을 덮는 정성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익혔다가 10여 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조카에게 선뜻 안기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넉넉함을 생각한다. 그분들은 이미 생에 끌려다닌다기보다는 생을 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사라지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의 고민도 없이 이미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나는 내 생을 끌고 다니지 못해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의무와 내게 주어진 아이들만 간신히 챙기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겨우 갚는다. 두부 요리. 이해의 선물. 두부를 굽는다.
두부는 단단하지 않다. 잘못 뒤집으면 깨진다. 찌개용 부드러운 두부를 잘못 집어온 건가? 하고 포장지를 다시 살펴본다. 역시 부침용 단단한 두부가 맞다. 그럼에도 잘못 뒤집으니 깨지고 만다. 두부는 콩에서 왔다. 콩에서는 콩잎도 오고 비지도 오고 두부도 나온다. 콩에서 나온 콩잎은 깻잎보다는 씹는 맛이 더 거칠어서 좋고 비지는 고기보다 고소해서 좋다. 두부는 백설기처럼 희고 치즈처럼 몰캉거리면서 생선처럼 담백한데 생선처럼 비리지 않아서 좋다. 아, 이 무슨 장황한 설명인가. 두부는 그냥 두부라서 좋다. 많은 아이가 김치찌개, 된장찌개에서 두부만 골라 먹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그냥 두부만 보면 좋아한다. 그러니 두부를 으깨서 김치 다진 것과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밥 볶아줘도 잘 먹고 두부를 으깨서 부추, 계란, 당근을 넣고 전을 부쳐줘도 잘 먹고 찌개를 끓여줘도 잘 먹는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구이를 한 다음 볶은 김치와 내주며 오늘은 두부김치다 라고 말해도 좋아한다. 두부로 하는 요리는 뭐든 잘 먹는다. 장남은 자라면서 여러 번 내 심장에 망치질을 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이제 떨면서 받는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니? 내가 사는 일은 내일로 내가 사과를 하는 일인 거니? 바라건대 앞으로는 네가 친 사고로 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과치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라. 나는 녀석으로 인해 참 많이도 내 잘못이 아닌 일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아드님이 수업을 거부합니다. 책상을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미음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친구 일이었어요. 괜히 제3자인 아드님이 항의를 좀 하다가 선생님이 수업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책상을 들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아니 어머니, 나가란다고 정말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미음 선생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 좀 나눠보시겠어요? 이런 전화라던가 아니면 어머니, 아드님 가방에서 전자담배가 나왔어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건데 압수를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압수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드님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점을 받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전혀 미안해하거나 뉘우치질 않아요. 벌점을 안 받고 선생님이 이해해줬다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길 텐데 이미 벌점을 받았고 반성문을 썼는데 왜 미안해해야 하냐고 도리어 제게 따집니다. 녀석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놀라게 한다. 그중 하나는 이런 식은땀 나는 전화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받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더욱 쿵쾅거린다. 전화 내용을 내 학생들이 들은 것은 아닐까?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학원 이미지에 타격 입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도대체 왜 IQ가 딸리는 애도 아닌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걸까? 자꾸만 미운 털 박혀서 어쩌려고 이러나 대충 좀 넘어가지. 그거 좀 참는 게 지한테 이로운데 무슨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사회생활에서도 사사건건 사람들과 부딪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에 성질이 부글부글 나기도 한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수업을 해야 하다니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걸로 정평이 난 나로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끝까지 수업 마무리하는 일이 무척이나 버겁다. 장남이 원망스럽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지 였다가
아이에게 도무지 무관심한 전 남편도 원망스럽다. 이런 사건 사고는 네 책임과 관심 부재가 오한이며 이런 전화는 이제 네가 좀 받아도 되지 않겠니? 왜 내게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나? 그러나 놀란 감정과 원망의 감정이 갈아진 콩물처럼 가라앉자 나는 이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그래, 원칙과 배려가 아니라 차별과 감정을 앞세우는 어른 탓이지. 교사들 탓이지. 네 탓이 아니다. 그래,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바라하는 네가 건강한 거다. 속으로 끙끙 사귀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래, 너는 네 죄값에 대해 몸으로 배웠으니 앞으로는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깔끔한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구나. 다만 위험하고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해가 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스스로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해와 바람이 기도처럼 선명해진다. 두부는 콩에서 왔다. 여름 내 떼약볕에서 여문 콩을 딴다. 콩을 깐다. 콩을 하룻밤 불려 맷돌에 간다. 한번 끓인다. 비지를 면보에 짜서 거른다. 두유에 간수를 붓고 커다란 가마솥에서 끓인다. 봉화가 고향인 나는 할머니가 직접 두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다. 두부하는 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커다란 바가지에 갓 끓여낸 몽글몽글 순두부를 간장만 척 얹어 후룩 후루룩 마시듯 먹곤 했다. 순두부가 가득한 바가지를 내미는 할머니의 손은 늘 붉게 고바 있었고 순두부를 먹다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는 항상 머리에 수건을 두건처럼 두르고 있었다. 아니 목덜미에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었던가? 내게 두부는 그런 이미지다. 떼약볕 아래서 견디며 여무는 콩. 그 딱딱한 것이 액체로 흐물흐물 갈아졌다가 다시 팔팔 끓어 고체가 되는 과정. 수건을 쓴 뽀얗고 붉은 할머니, 그리고 땀을 닦는 수건, 그것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아들을 사랑하는 내 일이 심장을 눈물에 담가 불려 천천히 갈아서 그것을 더 큰 사랑과 지혜와 노력이라는 연료로 다시 가열하고 가열의 눈처럼 하얀 형태로 다시 모양을 잡아가야 하는 일은 아니었는지 생각에 잠긴다. 지금 너와 내가 삐걱대는 것은 그 중에서 한 과정을 빼먹었거나 어떤 재료가 빠졌기 때문이겠지. 아마 그것은 생각보다는 쉽고 생각보다는 어려운 어떤 일일 거야.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일 거야. 다 된 두부도 깨지는 판에 사람보다 단순한 두부도 새로이 여러 모양으로 변하고 여러 요리가 되는 판에 그치? 팥빙수. 아이들은 신이 보여주는 의지. 우리 학원에서 창을 열면 아들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보인다. 노는 아이들이 보인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친구와 놀이터에 앉아 노는 게 보이고 축구공을 따라 뛰어가는 게 보인다. 친구의 그네를 밀어주는 게 보인다. 때로는 누구누구야 수업해야지 하고 불러 올리지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때도 있다. 놀고 있는 아이의 흥을 깨서 공부하라고 불러 올리는 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역사, 논술, 피아노, 미술, 수영, 태권도, 검도, 과학, 중국어, 각종 학원들, 스마트폰, PC방. 너희는 대체 언제 노니? 너희는 언제 책을 읽니? 너희는 언제 골똘히 생각해보니? 너희는 언제 멍을 때리니?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제한해보겠다고 방과 후 교육을 강화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방과 후만 다니고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방과 후를 하고 난 뒤 학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방과 후에서
컴퓨터, 한자 능력 시험, 로봇 과학, 창의 요리 등을 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대다수다. 학교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데 대체 공교육을 강화한 분은 자신의 아이에게 사교육을 안 시키고 계신지, 그 현장에 계신 일선 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고 있을지 의문이다. 여타의 위정자들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가회나 다른 사교육 없이 양육 중이실지 정말 의문이다. 학원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것,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건 사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건 선택해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에 처박힌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의 아이는 방과 후도 하고 학원도 다닌다. 그러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에나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녁 먹을 시간을 훌쩍 넘겨서 집에 들어간다. 길거리에서 컵복이나 콜팝을 들고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정형화된 동네 풍경이기도 하다.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거 다 아는데 아이가 밖에서 놀면 위험하니까 그냥 안전한 장소에 있으라고 친구 사귀라고 보낸다고 한다. 세상에 밖은 위험하고 안은 안전하고 밖에선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안에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이러면서 무슨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독신주의자들을 비난할까? 무자녀주의자들을 이기적이라고 욕할까?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뜬 아이들에게 죄스럽고 미안한 현실인데 말이다. 입시 지옥의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취업 전쟁터에 내보내기 미안해서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며 사죄하고픈 심정인데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외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크고 힘도 세다. 나는 내가 어린 시절 멍 때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무 심심해 미치겠을 때 뭔가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아이들이 앞날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것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다. 음모가 아닐까? 이거 정말 음모가 아닐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게 딱딱 피아노 학원에서 영어 학원으로, 영어 학원에서 수학 학원으로, 수학이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태권도 차로 옮겨 타게끔 만들어서 딱딱 주어진 시간 안에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해내는 노동자를 생산하려는 음모 말이다. 과연 영어는 이제 우리말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제2의 일제시대처럼 되어버렸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세상에서 너희들은 뱅글뱅글 도는구나.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 웃긴다. 공부 안 한 애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다른 뭔가에 신나게 몰입하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지. 물을 사먹는 세상, 수험생을 위한 산소캔이 출시되는 세상에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남자는 회색빛이 비치자마자 일어났다. 소녀는 그냥 자게 놓아두고 길까지 걸어가 쭈그리고 앉아 남쪽 땅을 살폈다. 황폐하고 고요하고 신조차 없는 땅. 10월일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은 없었다.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지 몇 년은 되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 번 더 겨울을 난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다. 이윽고 남자는 그냥 쌍안경을 들고 앉아 회색 날빛이 땅 위에 응고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자신의 근거라는 것 뿐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이 책은 지구가 멸망한 후를 그리고 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 인육을 먹는 이들도 적지 않은 그야말로 생지옥의 현장이다. 암흑천지의 세상에 남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를 보호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구절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다. 동의를, 그것도 아주 강한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지구의 가장 큰 재난은 전쟁이 아니라 온난화, 얼음화, 가루화가 아니라 평온한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닐지. 어른 중 아이 아니었던 어른이 없는데 나는 마음이 아프다. 준서 때는 6반까지 있던 학교가 준우가 다니는 지금은 이제 3반까지밖에 없고 학교 앞에 4곳이나 있던 문구사가 하나로 줄었다. 준서 때는 고입시험을 치르고 고입에서 떨어진 애들은 구미에서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불과 3살 어린 준혁이는 고입을 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조로 고입을 칠 필요가 없다. 구미에 자리가 없어 고등학교를 못 가던 일은 이제 옛말이 될 것이다. 최근 본 뉴스에서는 준혁이보다 1살 많은 2004년생부터는 대입 정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부분이 빨갛게 색칠되어 있었다. 작은 글씨를 읽어보니 인구 소멸 예상 지역 80개의 전국 시군이란다. 기막힌 노릇이다.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겠고 과를 줄이겠고 그럼에도 사라지는 대학이 생기겠다. 대학만 사라지겠나 어디. 식당도 옷가게도 관공서도 줄어들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약을 잘 보고 위정자들을 뽑아야겠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당을 지지해야겠다. 좋은 정치를 위한 지혜로운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방금 읽은 기사 말미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단면이 더욱 여실히 보인다. 유럽 연합 내 출산율 4위를 기록한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을 480일까지 쓸 수 있고 390일 동안은 임금의 80%를 보장받는다고 한다.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사용이 의무화되었단다. 나는 자기 아이들에게조차 양육비를 안 내는 남자가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저 나라는 다르다고 한다. 같은 시대의 같은 행성 안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도 사정은 이토록 다르다. 선거를 잘하고 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논리 비판적 사고를 하고 사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야겠다.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한 즐겁고 따스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자연스럽게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묻는 일들의 이야기 나누는 일들에서 하나씩 물 흐르듯 도와야겠다. 이것만으로 되겠는가 어디? 나는 지금 내게로 와준 선물 같은 아이들에게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진심으로 대해야겠다. 아들들에게 밥 반찬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간식도 잘해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먹는 것도 잘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시간과 마음을 통으로 내야겠다. 생존을 위한 밥과 반찬뿐만 아니라 여유를 위한 간식도 즐겁게 챙겨야겠다. 여름 간식 중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연 팥빙수다. 만들기도 간단하다. 1000ml 우유곽을 통째로 얼린다. 팩을 잘라내고 언 우유를 깍둑 썰게 한다. 깍둑 썰기한 우유를 예쁜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고 통팥과 젤리와 과일을 넣고 인절미를 얻는다. 인절미가 없을 때 냉동실에 있던 찹쌀떡을 잘라 넣었는데 그것도 괜찮았다. 얼린 우유는 생각보다 서걱서걱 잘 잘라진다. 어묵 자르기만큼 쉽다.
또 우유를 얼음 대신 넣었으니 설탕 덩어리인 연유를 넣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팥빙수를 해줬다고 하니 친구들이 우와 하고 감탄하는데 이건 대단한 기계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다. 조금 마음을 쓰면 되는 일이다. 얼마나 가엾고 미안하고 고마운가. 이미 전쟁터 같은 이곳에 와버린 우리의 연두빛 아이들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